먼저 제가 메모장에도 좀 메모를 해놓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써볼 내용은 이제 요거예요. 예. CPU의 종류와 성능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급하신 경우에는 메모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그 공부방에다 올려놓을 거니까는요. 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PC 정비 자료실 한번 가보세요. 이 안에 우리 PC 정비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웬만한 건 다 여기다 올려놓을 거고요. 여기에 없으면 어디 있냐면은 프로그램 자료실에 있을 거예요. 예. 프로그램 자료실에 갔나요? 옮겨졌나 본데? 어디 갔지? 정비자료실 그대로 있나? 예, 죄송합니다. PC 정비 자료실 24번 자료입니다. 예, PC 정비 자료실에 24번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죄송한데 제가 컴맹이라 예. 이거 홈페이지 들어가는 거 못 찾겠어요. 예. 제가 도와드릴게요. 잠시만요. 홈페이지 주소가 등록을 안 해놨구나. 여기 나오고 있나 좀 뉴스 나가고 뉴스가 아니고 뉴21이에요. 뉴21. 전개차 계단 해놓을게요. 전개차 계단 해놓으시면은 이렇게 해서 누르시면 되겠죠. PC 정비 자료실 24번. PC 정비 자료실 오시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어떤 거를 설치하느냐가 나와야 되겠죠. 프로그램 설치부터 보겠습니다. CPUG 32와 64가 있을 겁니다. 32는 32비트 방식이고 64는 64비트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들 강의실이 32비트로 돼 있어요. 컴퓨터가. 64비트를 클릭해서 설치해도 작동시켜도 작동이 안 돼요. 32로 클릭하시면 되고요. 무설치 버전이라 그래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설치되어 있는 형태로 작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운로드 1번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얘를 누르시고 화면 하단에 보시면 실행하시면 됩니다. 저장을 해서 두고두고 쓰셔도 되지만 오늘은 한 번만 실행하고 끝낼 거예요. 댁에 가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CPUG라는 프로그램이 작동이 될 겁니다. 새로운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데 업데이트 할 거냐 말 거냐 묻고 있어요. 업데이트 하지 말고 그냥 OK 누를게요. 네, OK 눌러서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CPUG는 스마트폰용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CPUG라고 우리 구글 마켓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은 스마트폰대로의 나름대로의 그 구조들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센서가 몇 개가 있고 스마트폰은 우리 컴퓨터랑 달라서 센서라는 게 있잖아요. 조도 센서, 근접 센서, 그 다음에 뭐 위치 센서 여러 가지 그런 센서들이 한 7, 8개, 어떤 한 10개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세밀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CPUG 첫 번째 프로그램 화면 CPU 탭입니다. CPU 탭. 우리들이 사용하는 CPU는 인텔 코어 i3 21202라고 하는 모델을 사용한다고 나와 있어요. 예. 화면 나와 있죠, 선생님? 예. 자, 프로세스는 CPU를 말하는 거예요. 프로세스는 CPU를 말하는 겁니다. CPU에 코드 이름이 있는데 샌드브릿지래요. 샌드브릿지. 그러니까 샌드브릿지는 뭐고
뭐 아이비 브릿지는 뭐고 하스웰은 뭐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럼 뭐 메모를 해본다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그 CPU에 코드가 나와 있죠. CPU의 코드명이. CPU의 코드명은 첫 번째 이제 여기 샌디 브릿지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아이비 브릿지라는 것도 있어요. 아이비 브릿지라는 것도 있고, 여기 이제 하스웰이라는 것이 있고, 하스웰. 샌디 브릿지는요, 제2세대 CPU를 말하는 겁니다. 아이비 브릿지는 제3세대 CPU라고 말을 해요. 하스웰은 제4세대 CPU를 말하게 됩니다. 예. 우리들이 알고 있는 CPU는 제일 어떻게 시작이 됐었죠? 인텔에서 만들었잖아요. 인텔 CPU는요. 인텔 CPU는 처음에 8000, 그 다음에 8004, 그 다음에 뭐 8008, 뭐 8080, 8086, 8088, 80286, 80386, 80486 많이 들어보신 건데 이제는 486, 386 들어보셨죠? 이제 그러다가 80586, 그래서 586이라는 이름으로 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기업이 586이라는 이름을 먼저 쓴 거예요. 야, 586은 우리 거야, 인텔이 말하기를. 야, 봐라, 우리 8086, 286, 386, 486 쭉 썼는데 80, 586을 니들이 왜 쓰냐, 586은 내가 써야 돼.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재판을 걸었어요, 인텔이. 그랬더니 재판 판결이 뭐냐, 숫자가 니네 거냐, 이게 숫자가. 상표로서 나와 있는 거 우리 777, 37이라는 거 있죠. 손톱깎이로도 유명하고 가방으로도 유명한 37이 있어요. 굉장히 이름 있는 브랜드죠. 국내 브랜드 중에. 근데 이제 그런 숫자들이 과연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라는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인텔이 586이라는 명칭을 버리고 뭐라고 했냐면 펜티움, 펜티엄이라고 쓴 거죠. 네. 이 펜티엄이라는 건 뭐냐면요, 펜트라는 말은 O예요. 펜트라는 말은 O고, I는 인텔이라는 회사의 이름이에요. 인텔이라는 회사의 이름이고요. UM은 그 CPU에 들어가는 광물 소자, 반도체에 들어가는 광물 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소자의 이름이 UM이래요. 그래서 합성을 해가지고 펜티엄이라고 이름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586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586이라는 말을 안 쓰고 펜티엄이라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왜 펜티엄이라고 썼을까 했더니 그런 이제 속내막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 이후에 펜티엄 다음에는 이제 뭐 펜티엄 2도 나왔고, 뭐 펜티엄 3도 나왔고, 펜티엄 4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펜티엄 듀얼 코어, 펜티엄 듀얼 코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쭉 나가다 보니까는 이름을 붙이기가 참 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냥 제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라고 표현하자. 네. 이렇게 계속 가기가 좀 지저분해갖고 제1세대 i3, i5, i7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2세대 i3, i5, i7을 만들고, 마찬가지로 제3세대, 제4세대도 똑같이 그렇게 i3, 5, 7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제 1세대 때는 그냥 i3, i5, i7이라고 만들었는데 2세대부터는 1세대랑 구분하기 위한 이름을 하나 줘주자. 그래서 지어준 이름이 샌드 브릿지, 3세대는 아이비 브릿지, 4세대는 하스웰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5세대 제품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럼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겠죠? 예.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샌드브릿지인데 65W래요. 65W. 소비 전력이 65W니까 전기 많이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가 32 나노 공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32 나노미리. 그러니까 나노가 10억분의 1mm인데 32 나노면 10억분의 32mm니까 굉장히 작은 정밀하게 제작을 했겠죠. 과거에는 64 나노 공정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64에서 32로 절반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CPU는 똑같은 크기인데 그거를 굉장히 작게 만들어서 넣어놓으니까 공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 다른 기능을 또 추가한 거죠. 다른 기능을. 그게 그래픽 기능이에요. 과거의 CPU는 그래픽 처리 능력이 약했습니다. 근데 이제 2세대, 3세대, 이제 1세대부터 들어와서 1세대는 좀 약했고 2세대에서부터 이제 나노 공정이 32 나노 공정으로 가다가 3세대, 4세대로 가면 32가 28 나노 공정으로 또 줄어들어요. 더 정밀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CPU가 더 성능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근데 여기 보면 소켓이라는 말이 나와요. 소켓 1155. 예. 그것도 잠깐 좀 볼까요? 소켓 얘기도 좀 볼게요. 예. 여기 보면 소켓 얘기를 하는데, 소켓이 지금 아이비 브릿지, 샌드 브릿지 같으면 어떻게 되어 있죠? 1155라고 되어 있죠? 예, 1155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샌드 브릿지가 1155예요. 근데 이제 요거 2세대니까 그렇고요. 1세대는 1156. 제 1세대는 1156. 그 다음에 이제 샌드 브릿지랑 그 다음에 아이비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1155. 그 다음에 이제 하스웰 같은 경우에는 1150. 그럼 소켓은 뭐냐면은요, CPU랑 메인보드와 CPU가 연결되는 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접점의 수, 그게 1156이냐 1155냐 1150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연탄, 옛날에 연탄이 있었죠. 연탄 28 뭐 3290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멍이 32개 뚫려 있다고. 그럼 우리 손가락은 5개니까 우리 벙어리 장갑은 주먹째 들어가지만 손가락 장갑은 5가락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소켓이 5개라고 보면 되죠. 좀 표현이 어색하긴 하지만은 메인보드하고 CPU가 서로 정보를 주거니 받아야 되는데 접점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빨라지느냐 느려지느냐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용하던 CPU들은 1156이 아니라 더 작았었어요. 뭐 478개도 있었고 775개도 있었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는 478, 그다음에 775 이런 소켓을 사용을 했었고. 예. 그렇다면 선생님,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성능이라는 그 인터넷 속도 빠르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빠르기도 있어야 되겠죠. 무조건 빠르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큼 강력하게 힘을 주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빠르기로 말하면 자동차 경주용 차량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근데 걔네들은 짐 싣고 다니는 건 힘들걸요? 티코 보세요. 티코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짐 싣고 다니는 건 누가 경운기가 또 힘이 좋잖아요. 근데 경운기 또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좋으냐 빠르기가 좋으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돼요. 처리 능력. 그럼 빠르기도 해야 되고 처리 능력도 강하려면 덤프트럭처럼 짐도 많이 싣고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차량이 필요하겠죠. 승차감이나 이런 거는 좀 안 좋겠지만 일반 승용차보다 트럭들은 승차감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사람이 타는 거니까 그렇고 기계가 움직이는 CPU들은
빠르고 힘이 세야 돼요. 힘이 세야 돼요. 근데 그 접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움직일 수가 있죠.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1156에서 1155로 하나를 바꿨느냐? 그럼 줄어드는 게 아니냐? 뭐 한계 차이인데 1세대에 사용했던 메인보드랑 2세대, 3세대에 사용했던 CPU는 결합이 안 됩니다.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면서 CPU 접점을 바꿨다 그랬잖아요. 메인보드도 바뀌는 거죠. 메인보드도 바뀌고 더불어서 어떻게 될까요? 1세대와 2세대는 서로 연결이 안 된다 이거지. 1세대에서 사용하던 CPU를 2세대 컴퓨터 메인보드에다가 꽂으면 접점이 안 맞으니까 안 들어가겠죠. 그러나 2세대, 3세대 CPU들은 메인보드가 서로 혼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2세대예요. 2세대. 샌디 브릿지니까 아이비 브릿지 메인보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이비 브릿지 메인보드. 또는 아이비 브릿지 CPU가 있을 거 아닙니까? 3세대 CPU를 사가지고 여기 있는 2세대 CPU를 빼내고 3세대 CPU를 결합하면 이 컴퓨터는 3세대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비 노트북은 교체를 못 합니다. 예, 노트북은요, CPU를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예 용접이 돼서 나온대요. 몰딩돼서. 그러니까 못 뜯는데요. 용산 사람들도 못 뜯는데요. 한번 뜯어서 교체해봤는데 안 움직이더래요. 예, 그래서 그건 좀 특이하게 구조가 돼 있어서 안 된다 그러고, 일반 PC들은 CPU를 분리시켜가지고 다른 CPU를 갈아 끼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2세대예요. CPU가. 그러니까는 성능이 좀 느리겠죠. 3세대에 비해서. 그럼 3세대 CPU를 사서 여기다 꽂으면은 3세대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세대는 어때요? 접점이 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수의 CPU를 사서 여기다 꽂으면 꽂을 수가 없는 거지. 안 맞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이 댁에서 사용하시는 CPU가 이 샌디 브릿지냐 아이비 브릿지냐 확인이 되면은, 만약에 샌디 브릿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샌디 브릿지는 2세대니까 3세대 CPU로 갈아 끼타면 좀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럼 CPU만 교체하면 빨라지겠죠. 근데 이제 4세대 거는 안 맞는 거지. 서로 궁합이 안 맞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 인텔 코어 i3의 2120의 CPU가 3.30GHz, 예, 이런 말이 나왔어요. 3.30GHz는 무슨 얘기예요? 클럭 스피드예요. 클럭 스피드. 예. 자, 클럭 스피드가 나오는데, 클럭 스피드가 3.30GHz라고 써 있어요. 기가헤르츠. 이거는 전기적 신호가 초당 33억 번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클럭 스피드는 주파수 움직이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적 신호가 초당 기가가 1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3.3기가니까 얼마? 33억 번 움직이는 겁니다. 1초에 33억 개를 계산하는 건 아니고 1초에 33억 번 팔짝팔짝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죠. 3.3기가도 있고 2.8기가도 있고 뭐 1.6기가도 있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실 때 어떻게 사십니까? 갤럭시 S5가 새로 나왔으니까 그냥 무턱대고 사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요금제도 따져야 되죠. 그렇죠. 요즘 또 그 단통법인가 뭔가 바뀌어가지고 그게 생겨가지고 보조금도 줄어들고 뭐 불편하다며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따져야 되지만 더 많이 따지는 중에 하나가 스마트 기기의 CPU예요. CPU. 쿼드 코어냐, 듀얼 코어냐, 옥타 코어냐, 클럭 스피드가 1.8기가짜리냐, 2.4기가짜리냐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클럭 스피드가 높으면 높을수록 숫자가 크면 클수록 빨리 움직이는 겁니다. 정확하게 움직이는 거고. 예. 그래서 3.3GHz면요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화면 밑에 보시면은 코어가 2개가 있고 스레드가 4개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코어가 2개, 스레드가 4개. 예. 마차로 말하면 말 2마리가 끄는 거예요. 말 2마리가. 코어가 2개라고 하는 거는 말 2마리가 끄는 겁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2기통 엔진이에요. 말 1마리가 끄는 것보다 말 2마리가 끌면 힘이 좋겠죠? 그렇겠죠. 더 좋은 거는 코드 코어겠지. 코드 4개, 옥타 코어 8개, 헥사 코어 16개, 뭐 이런 거를 쓰면 훨씬 더 어떻다 성능이 좋아지겠지만 비싸겠죠. 비싸겠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제일 좋은 성능 그거 16개 코어요. 16개. 예. 헥사도 붙지 않고 그냥 16개. 예, 코어가 16개인데요. 금액이 한 170만 원 정도예요. CPU만. 지금 우리 강의실에 있는 이 컴퓨터 CPU는 용산에서 이렇게 소매 가격으로 사면은 한 15만 원이면 사요. 그러니까는 15만 원 안 되겠다. 지금 한 10만 원 정도 되겠네. 근데 그거는 CPU 가격만 100만 단위로 가니까 엄청나게 비싸겠죠. 예. 그런 거는 개인이 써봤자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강력한 힘을 요구하는 어떤 문제나 이런 거를 작동시키지 않거든요, 사용자들이. 그 다음에 스레드라는 숫자가 4개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스레드라는 말은 뭐냐면은 작업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어가 2개가 있다고 하면 말 2마리가 끄는 거예요. 말 2마리가 끄는 건데 동시에 4가지 일은 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코어가 4개고 스레드가 4개여야 돼요. 자, 코어는 심장이잖아요, 심장. 처음에 등장한 거는 뭐였냐면요. 코어가 하나짜리 붙어있는 CPU가 2개를 꽂느냐, 3개를 꽂느냐, 4개를 꽂느냐. CPU를 여러 개를 꽂았어요. CPU를 여러 개 꽂으면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근데 비싸요. CPU를 꽂으려고 봤더니 메인보드에 꽂을 자리가 없으면 못 꽂잖아요. 그래서 CPU를 꽂을 수 있는 메인보드가 별도로 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메인보드만 또 한 100여만 원 가요. 그러니까는 너무 비싸니까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인텔이 어떻게 했느냐? 그러지 말고 코어를 좀 늘리자. 그러니까 마치 CPU가 2개가 있는 것처럼 작동을 해라 하는 거죠. 원래 2개는 아닌데 정밀 작업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크게 만들었던 CPU가 작게 줄어들잖아요. 작게 줄어들면 공간이 남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다가 코어를 하나 더 붙이자 이거지. 그렇게 똑같은 걸 하나 더 붙이자. 그러면 마치 2개가 작동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2개가. 그럼 예를 들어서 엑셀, 파워포인트를 실행을 하면 1번 코어가 엑셀을 담당하고 2번 코어가 파워포인트를 실행하고 이렇게 뭐 엑셀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뭐 포토샵을 실행하고 뭐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했다. 그러면 1번 코어가 포토샵을 담당하고 2번 코어가 뭐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작동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로 말하면 엔진이 2개예요. 엔진이 2개예요. 그럼 엔진 하나 달린 것보다 엔진 2개가 달리는 게 비행기가 훨씬 성능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는 코어 하나가 일을 하나 해요. 코어가 일을 하나 해. 근데 그거를 조금 성능을 좋게 만들어서 하나의 코어가 일을 2개를 시키자 이거야. 사람이 왼손 오른손 2개가 있듯이 사람은 한 몸인데 왼손으로 무슨 작업을 하고 오른손으로 무슨 작업을 하면 동시에 2개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원 코어의 2 스레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더블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2사람이 2손을 이용하니까 동시에 4가지 일을 할 수 있겠죠. 그게 2코어의 스레드 4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코어가 4개, 스레드가 4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코어가 4개, 스레드가 8개. 코어가 8개인데 스레드가 16개다. 이러면 더 많은 일을 하겠죠. 근데 너무 비싸요.
개인은 그런 것도 의미가 없어요. 개인은 그냥 코어가 4개면 충분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인터넷 실행해 놓고 동시에 해요? 엑셀 할 때는 엑셀만 하고 화면 바꿔서 제가 지금 보세요. 메모장도 틀어놓고 CPUG 프로그램 틀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CPUG 프로그램 보면서 메모장에다 입력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 화면이 바뀌거든. 아니면 이 화면을 줄이면 되겠지만 이렇게 줄이면 예, 잠깐 글꼴을 좀 더 줄여볼게요. 두 가지를 볼 수는 있겠지. 글자 크기를 조금 줄여서 보면은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CPUG 프로그램하고 메모장하고 제가 두 가지를 보고 있지만은 사실은 오른쪽 거 누를 때 오른쪽 이거 움직이고 얘랑 메모장이랑 같이 하고 움직여요? 마우스 2개 꽂으면 마우스 2개가 따로 움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는 하나만 움직여요. 컴퓨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럴 거라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코어가 2개나 4개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고 있는 중에 내가 업무를 또 해야 돼. 그럼 다운로드 받는 거는 1번 코어가 담당하고 엑셀은 2번 코어가 담당하고 그럼 코어 2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4개면 더 좋겠지 않느냐. 4개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지. 이제 그 코어와 그거 나와요. 그 다음에 캐시라는 말이 나와요. 캐시. 이 캐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캐시는 무척 빠른 메모리예요. 비쌉니다. 고가예요, 고가. 그래서 캐시 메모리가 용량이 크면 클수록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가격도 무진장 비싸집니다. 자, CPU와 메모리의 완충 역할을 해줘요. 완충 역할. 좀 이따 이제 메모리를 좀 더 공부할 건데, 우리가 사용하는 CPU 잠깐만 볼게요. 여기에요. CPU가 속도가 얼마라고 여기요? 3.3GHz죠? 자, 그 옆에 있는 메모리로 한번 가볼게요. 저 캐시 옆에 보면 메모리가 있는데 메모리는 속도가 666MHz예요. CPU 메모리가 여기 메모리가 그러니까 우리 강의실은 CPU가 3300MHz고요. 메가헤르츠고 메모리는 660 보통 7 정도 나오는데 메가헤르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665.1MHz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667 정도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 3300하고 667은 몇 배 차이가 나요? 5, 6, 35 뭐 약 한 4.5대 1 정도 나오나요? 4.5대 1 정도 나와요? 5대 1? 5, 6, 30 5대 1 정도 나온다고 가정해 볼게요. 5대 1 정도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는 뭐냐면은 CPU가 메모리에게 5가지를 지시하면 한 가지만 받아들인다. 무슨 얘기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작업은 메모리에서 움직입니다. 모든 작업은 다 메모리에서 움직여요. 모든 작업은 메모리에서. 그래서 메모리가 빠르지 않으면 컴퓨터가 느려요. 메모리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2GB, 4GB 용량이 있잖아요. US 메모리도 16GB, 뭐 32GB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용량만 있는 게 아니라 속도가 있어요. 속도가 빠른 저장 장치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엄청나게 비싸요. 예. 우리가 윈도우를 실행하면은요,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이 어디에 있어요? 자, 컴을 켜면 하드디스크에 있는
윈도우 7 프로그램이 윈도우 7이 주기억 장치, 즉 메모리죠. 메모리에 주기억 장치에 적재가 돼요. 그리고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원을 켜면 보조 기억 장치, 하드 디스크에 들어있는 윈도우가 주기억 장치로 들어와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자, 한글 2010을 실행하면 하드 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이 주기억 장치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모든 프로그램은 다 주기억 장치에서 해요. 그러면 그 명령을 누가 거느냐? CPU가 하는 거예요. CPU가 야, 너 작동돼. 그러면 한글 2010이 주기억 장치로 와야 돼. 그러면 CPU가 주기억 장치한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고 명령을 걸면 주기억 장치가 그 명령을 받아서 이제는 한글 2010을 실행해야겠구나. 그럼 한글 2010이 하드디스크 C 드라이브에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불러와야 돼. 불러와서 화면에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게 공간이라는 거죠. 그게 공간이죠, 공간.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라는 공간에 와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치를 담근다 그러면 김치는 어디서 담아요? 김치통에다 담는 게 아니라 큰 다라이통 같은 데다 우리가 버무리잖아요. 그렇죠? 그 버무리는 곳이 바로 뭐다? 주기억 장치예요. 근데 그 버무리는 통이 작으면 어떨까요? 느리면 어떨까? 숙달된 사람들이 김치를 담그면 금방금방 담그는데 숙달이 안 되고 초보자들이 담그면 어때요? 느릴 거 아닙니까? 그럼 아침에 시작해갖고 저녁에도 일 못 끝난다고. 근데 아무리 빨라도 공간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도마 같은 데다 올려놓고 김장을 하라 그러면 도마만한 공간에서 김장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이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간도 커야 되지만 속도도 빨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CPU는 3300이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주기억 장치는 667이라는 속도로 움직이니까 약 5대1 정도 속도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기억 장치가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저것 좀 해, 저것 좀 해 하고 5가지를 쭉 전달하면 주기억 장치는 느리기 때문에 전달해놓고 CPU는 또 자기를 하러 가야 되거든. 근데 주기억 장치가 못 받아들이니까 어때요? 다시 불러줄래? 나 못 알아들어서 다시 한번 말해줄래? 그러면 주기억 장치가 못 알아들으니까 CPU가 와서 천천히 불러주고 또 반복해서 불러주고 해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CPU에서 메모리로 가던 방식을 빼버리고 CPU에서 캐시로 가고 그 캐시가 메모리로 가자. 이렇게 가자 하는 거죠. 그러면 캐시가 무진장 빨라요. CPU만큼 빨라요. 그러면 CPU는 메모리로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라 캐시한테 전달을 해요. 그럼 전달을 했으니까 CPU는 자기 일이 끝났으니까 또 다른 일을 하러 갈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캐시가 메모리한테 천천히 불러주면 된다. 이게 천천히. 그럼 CPU는 빨리 움직일 거고 메모리는 천천히 움직이는데 따로따로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중간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도우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캐시, 여기 캐시, CPU 내에도 캐시가 붙어 있는데 요 캐시 용량이 크면 캐시는 원래 빠른 거예요. 캐시는 CPU만큼 빠른 애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용량이 커야 좋은 거죠. 선생님 굳이 안 찍으셔도 돼요. 제가 요걸 그대로 공부방에 올려놓을 거예요. 예, 그러면 쭉 보시면 돼요. 예. 그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거든요. 이걸 스마트폰으로 요것도 올려놓을 거예요. 오늘 집에 가면 참고해서 계속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지. 자, 캐시가 제일 빠른 게 L1 캐시예요. L1 캐시. 얘가 제일 비싸요. 근데 얘는 용량이 32kB예요. 되게 조그매요. 킬로바이트면 되게 조그만 겁니다. 그 다음에 레벨 2가 생겼고 레벨 3가 생겼는데
레벨 2까지는 256까지 갔어요. 여러분 댁에 가서 보세요. 레벨 3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컴퓨터에 레벨 3가 없으면 레벨 2의 수치가 클 겁니다. 만약에 레벨 3가 있으시면 레벨 3 수치가 클 거고 레벨 2는 숫자가 작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숫자 레벨 1은 다 있어요. 어느 컴퓨터든. 아무리 멍청한 컴퓨터라도 레벨 1은 다 있으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레벨 2나 레벨 3가 있는지 그리고 레벨 3가 있다면 그 레벨 3 숫자가 얼마나 큰 건지를 보세요. 그래서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가격이 비싼 겁니다. 근데 이 캐시라는 애가 과거에는 메인보드에다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꽂았었어요. 돈이 더 있으면 캐시를 꽂았다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CPU에서 메모리로 전달할 때 메인보드에 있는 캐시를 거쳐서 메모리로 가려고 그러면 또 거치고 가는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펜티움 시절서부터는 CPU 안에 캐시가 들어가 버렸어요. 아예. 그러니까 CPU가 메모리로 전달을 할 때 CPU 내에 있는 옆방에 있는 캐시한테 전달을 해주고 자기는 자기를 하러 가면 돼. 그럼 이 캐시가 이제 메모리한테 설렁설렁 전달해주면서 작업을 하더라 이거지. 그럼 굉장히 빨리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PU 내에 캐시가 있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캐시만 따로 보셔도 되는데 그 캐시는 뭐 CPU 내에 있는 캐시랑 수치가 같을 겁니다. 3MB예요. 3MB. 자, 그 다음 메인보드 볼게요. 메인보드. 이 메인보드를 자세히 보시면은 바이오스가 있어요. 바이오스 나왔어요? 페이지 인풋 아웃풋 BIOS 바이오스. 이 바이오스의 날짜를 한번 보세요. 날짜. 우리 강의실은 바이오스 날짜가 얼마나 되죠? 2012년 5월 8일이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메인보드의 바이오스, BIOS의 날짜가 2012년 5월 8일이거든요. 이게 이 컴퓨터의 생산 날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012년, 재작년 5월 8일 날 생산이 돼서 조립이 됐고 6월 달에 우리 센터에 들어온 겁니다. 그 당시는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서울시 교육장 중에서 제일 성능이 좋았어요. 지금도 아마도 좋은 축에 속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칩셋이 샌디 브릿지라고 써여 있고 사우스 브릿지에는 뭐 H61이라고 써여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수치들이 보이고 코드들이 보이는데요. 이런 코드들은 또 세밀하게 또 보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당장에 지금은 급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컴퓨터를 조립하려고 봤는데 여기 칩셋이 뭐고 사우스 브릿지가 뭐고 이런 걸 이제 본단 말이에요. 칩셋이 H61이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거 뭐 ZT에 90이다 그러면 뭐 이러이러한 성능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H61은 보급형이에요. 그러니까 CPU는 고급인데 메인보드 자체는 보급형이에요. 여러분들 자가용 중에 벤츠라고 하는 자가용 있죠. 그 브랜드를 보시면은 똑같이 운전석이 있고 보조석이 있고 뒷자리가 있고 트렁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벤츠 같은 벤츠인데 얘 좋고 나쁜 건 어떻게 구별해요? 벤츠에서 엔진 마력수라는 게 있잖아요. 연마력. 예. 벤츠 300 그러면 3000cc예요. 배기량이. 벤츠 500이면 5000cc고요. 제가 아는 분이 벤츠 1000을 타봤대요. 벤츠 1000. 10,000cc짜리. 버스보다 좀 작대요. 길이가. 버스보다 좀 작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건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국내에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다른 나라에서 타봤다 그러는데 타본 건지 구경만 한 건지 몰라도 하여튼 구경만 한 것만 해도 굉장하겠죠. 그러면 같은 자동차를 표현할 때 배기량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그 다음에 뭐 8기통이냐 6기통이냐 12기통이냐 이런 것도 따져봐야죠. 그 다음에 뭐 흔히 말해서 자동차 시트가 가죽이냐 레자냐 뭐 이런 것도 따질 수가 있겠고, 에어백이 2개냐 4개냐 8개냐. 어떤 거는 벤츠가 8개래요. 에어백이 8개. 앞에서 옆에서 위에서 뭐 다 뻥뻥뻥 해갖고 사람이 안 다친대요. 모르죠. 잘못하면 숨 막힐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그러면 메인보드는 어떻게 성능을 따지냐면, 쉽게 말해서 하드디스크를 4개를 다룰 수 있는지 10개를 다룰 수 있는지 따질 수도 있어요. USB 메모리가 동시에 4개를 꽂을 수 있는지 10개를 꽂을 수 있는지 이것도 따질 수가 있어요. 좋은 것들은 10개까지 꽂아요. 10개까지. 근데 10개씩 꽂을 일이 있어요, 우리? 그럼 4개짜리만 사면 되잖아.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요, 앞에 2개, 뒤에 4개예요. 6개를 달 수 있어요. 근데 2개를 더 달 수 있는 예비량은 있습니다. 메인보드 안에. 총 8개를 사용해요. 총 8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는 뒤에 8개, 앞에 2개. 총 10개죠? 근데 앞에 거는 제가 이제 막아놨어요. 앞에 건 막아놓고, 그 앞에서 나오는 걸 뒤로 빼버렸어요. 그럼 10개를 쓸 수 있는데,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USB 메모리도 그렇죠. 외장 하드도 그렇죠. USB 키보드, USB 메모리, USB 형 마우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프린터기도 있고 스캐너도 있고 다 USB 형식으로 꽂지 않습니까? USB 단자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으면 좋은 거예요. 대신에 비싸지. 그러니까는 메인보드에 좋고 나쁜 걸 따질 때는 여기는 사우스 브릿지 칩셋 번호를 보고 알아요. 뭐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에 급한 건 아니고요. 예. 이 바이오스 날짜를 보고 이것이 언제 생산이 됐구나. 그 다음에 이게 아메리칸 메가트렌드 INC, 즉 우리 거는 어디 거냐면 AMI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어요. 아미바이오스라 그래요. 아메리칸 메가트렌드 INC, 그래서 AMI, 아미바이오스라고 합니다. 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메인보드가 어느 정도 성능을 갖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캐시 메모리에 대한 얘기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메모리 여기 이제 일반 메모리 설명은 이제 해야 되겠고, 캐시 메모리는 그 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예. 캐시 메모리 여기다 설명을 달아놔야 되겠다. 예.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옆에 메모리라고 있어요. 메모리. 메인보드 옆에 메모리 탭이 있습니다. 메모리 한번 눌러보세요.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 이거 못 해오셨죠? 오늘 가서 한번 해보세요. 숙제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우리 강의실 메모리는요 2GB래요. 2GB. 자, 메모리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타입. 메모리의 타입이 뭐냐 하는 거죠. 메모리 타입은 DDR1, DDR1이라고 하죠. 그냥 DDR이라고 부르고요. DDR2, DDR3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채널을 봐요. 채널은 이제 싱글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더블도 있어요. 더블 대신에 이제 듀얼이라고도 하죠. 듀얼. 더블이나 듀얼이라고 표현해요. 또는 트리플도 있어요. 트리플. 그 다음에 이제 용량이 있죠. 용량은 2GB냐, 또는 4GB냐, 또는 8GB냐, 또는 16GB냐, 뭐 32GB냐. 2의 배수로 가죠. 5GB는 안 되나? 돼요. 4GB 하나 꽂고 1GB 꽂으면 5GB가 되겠지. 그러니까 1GB는 안 썼구나. 1GB도 있죠. 있기는 있는데 1GB는 안 쓸라 그러죠. 메모리 꽂는 데가 또 있다. 여기 하나 또 빼먹었다. 슬롯의 수가 있어요. 슬롯의 수가 1개냐, 2개냐, 4개냐, 6개냐. 메모리를 꽂는 데가 몇 군데냐 이게.
메인보드를 열어보면은 메모리를 꽂는 데가 있는데 보통 2개, 4개예요. 2개, 4개. 메모리를 여러분 보셨어요? 컴퓨터 메모리 반도체 이거 이게 길게 돼 있어요. 우리 짧은 빛 있죠? 짧은 빛. 손잡이 빼고 남은 거. 그 정도 길이에요. 이 정도. 높이도 그 정도 됩니다. 두께도 그 정도 되는데 그런 거 이렇게 꽂아요. 근데 그게 꽂는 데가 2군데가 있는지 4군데가 있는지. 한 군데 있는 것도 있긴 있는데 전 처음 봤어요. 한 군데 있는 거는. 여러분은 못 보실 겁니다. 한 군데짜리는. 이거는 욕 먹어야 해요. 어떻게 한 개를 만들어 놓은지 몰라. 홈쇼핑에서 파는 물건이 이렇게 싸구려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우리 강의실은 2개인지 4개인지 이따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열어볼게요. SPD 가보세요. SPD 가보시면은 여기 슬롯의 수가 나오는데 슬롯의 수. 슬롯이 몇 개로 나와요? 1번, 2번 2개 나오죠? 그러면 여기 꽂는 데는 2개 있는 거예요. 안 뜯어봐도 알 수 있죠? 근데 2번 눌러보세요. 2번엔 비어있네. 2번엔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번에만 꽂혀 있고요. 2번엔 비어있습니다. 근데 꽂혀 있는데 2GB가 꽂혀 있어요. 2GB. 현대전자에서 생산한 메모리가 꽂혀 있는 겁니다. 거기 2번만 꽂혀 있어요? 거기 꽂는 사람이 2번에다 꽂았나 보지? 2군데가 있으니까 왼쪽 오른쪽 앞뒤로 돼 있는데 자기 편한 데 꽂았겠지. 참고로 저 건너반 강의실은 2개를 꽂았어요. 2기가짜리 2개를 꽂아서 4기가예요. 저쪽은. 처음에 2개를 꽂았는데 하나를 꽂아서 왔는데 저쪽이 그래픽 수업을 많이 해요. 근데 그래픽 수업 하려면 메모리가 좀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 주문해가지고 하나를 더 다 꽂았어요. 저쪽 강의실은. 저쪽이 성능이 좋아요. 관리는 여기가 잘 돼 있고. 그래서 2GB짜리가 1개냐 2개냐 하는 건데 그럼 메모리 꽂는 데가 많으면 1, 2, 3, 4 4개가 있으면 어떨까요? 2GB짜리 4개를 꽂든지 4GB짜리 4개를 꽂으면 많이 용량이 늘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모리 슬롯이 수가 많으면 좋아요. 근데 6개짜리는 있긴 있는데 너무 비싸요. 메인보드에 메모리 꽂는 슬롯이 6개짜리다 그러면 그 메인보드 자체가 비싼 겁니다. 근데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 꽂혀 있다 그랬죠? 2개를 꽂을 수 있는데 하나를 꽂았잖아요. 그 싱글로 가는 겁니다. 꽂을 수 있는 데가 4군데인데 하나만 꽂아요. 그럼 싱글로 가요. 그런데 2개를 꽂으면 2개 중에 2개를 꽂던 4개 중에 2개를 꽂던 6개 중에 2개를 꽂으면 더블로 가요. 속도가 2배로 빨라져요. 용량도 늘어나잖아요. 어차피 2기가짜리 2개를 꽂으면 4기가니까 늘어나는데 그거는 기본이고 요즘 메모리들은 2개를 꽂으면 또는 4개를 꽂으면 속도가 2배로 빨라져요. 메모리 속도가. 그러니까 저쪽 강의실하고 이쪽 강의실하고 메모리 용량의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이 더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메모리가. 그럼 우리도 1기가짜리 2개 꽂으면 2기가잖아요. 그러면 더블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DDR3 메모리는 1기가짜리가 없어요. 1기가짜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용산 나가서 사신다 그러면 1기가짜리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강의실 우리 DDR3 꽂는 거잖아요. DDR3. 아까 여기 DDR3라고 나왔었잖아요. 이 DDR3는 4기가 꽂아주면 좋아요. 4기가. 한 개 4기가짜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4기가를 꽂으면 8기가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좋아요. 좀 돈이 들더라도. 근데 이제 여러분 집에서 테스트를 해보셨는데 이 메모리가 DDR3가 아니라 DDR2다. DDR2. 이러면 이제 문제가 커져요. DDR2는 4기가짜리가 없습니다. 메모리 자체에 2기가 끝이에요. 근데 그 2기가도 귀해요. 찾기가. 1기가짜리를 꽂느냐 2기가짜리를 꽂느냐. 근데 꽂는 데가 2군데면 2기가 최대 2기가 밖에 없으니까 2개 꽂아봤자 4기가잖아요.
그런데 4군데면 어떨까요? 8기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8기가만 꽂을 수 있는 거예요. DDR2 같으면.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제 컴퓨터가 DDR2예요. 메모리가. 그럼 DDR3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 안 들어가지. 메인보드에 안 들어가지. 이 컴퓨터는 DDR3가 꽂는 메인보드야. 그러니까는 DDR2 메모리를 못 꽂아. 저희 집은 메모리 꽂는 데가 DDR2를 꽂는 거야. 그러니까 DDR3를 못 꽂는다고. 서로 안 맞아요. 안 맞으면 어거지로 끼면 어떻게 타버리지. 작동도 안 되고. 위험한 거죠. 그러면 아주 오래전에 생산된 컴퓨터들은 DDR이라 그래. DDR. 이거는 1기가가 최고야. 1기가가. 0.5기가 512MB짜리나 1GB를 쓰는데 꽂는 데가 2개면 어떻게 돼요? 최대 2기가밖에 못 꽂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업그레이드 하기가 그래요. 우리 집 컴퓨터를 봤더니 요 메모리의 타입이 DDR이라고 써 있어. 그러면 업그레이드 할 생각 하지 마세요. 새 거로 사세요. 근데 DDR2로 돼 있어. DDR2. 이것도 업그레이드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나마 메모리 꽂는 데가 4군데가 있으면 더 사서 꽂으면 좋아지겠지. 더 사서 꽂으면 좋아지는데 메모리 꽂는 데가 지금 2개가 있는데 1기가 2개가 꽂혔어. 그러면 그 2개 빼버리고 2기가 2기가를 꽂으면 4기가 되겠죠. 그럼 메모리가 업그레이드가 되겠지. 그게 끝이라. 그런 컴퓨터는. 그러니까 최소 우리 강의실처럼 꽂는 데가 2군데지만 DDR3를 꽂으면 4기가를 꽂아도 되고 8기가를 꽂아도 되고 마음대로 꽂아도 되니까 좀 편리성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최신판을 쓰는 게 좋죠. 최신판을. 그런데 이제 메인보드가 보니까 메모리 슬롯이 6개가 있는 것도 있어요. 6개. 이거 비싸다 그랬잖아요. 그런 메인보드. 그럼 얘는 3개를 꽂든지 6개를 꽂으면 트리플, 3배 속도로 가요. 메모리가. 신기하죠? 신기해. 단, 이거는 있어요. 무조건 아무거나 3개를 꽂는다고 해서 트리플로 가고 2개를 꽂는다고 듀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속도를 맞춰야 돼요. 메모리에 속도가 있다 그랬어요. 이 용량은 상관없어요. 하나는 2기가, 하나는 4기가 상관없는데 하나는 667이고 하나는 800이야. 이러면 안 된다고. 메모리가 하나는 굉장히 빠른 메모리, 하나는 느린 메모리. 2개를 꽂았어. 그러면 둘 다 느려져요. 느린 거로 가는 거야. 제일 느린 거로 통합이 돼요. 그러니까 667이면 667짜리 2개를, 800이면 800 2개를 그렇게 꽂아야 돼. 1600이면 1600짜리 2개를. 하나는 800, 하나는 1600 그렇게 사서 꽂으면 1600짜리가 작동을 안 하고 800으로 따라간다고. 느린 거로. 좀 어렵죠. 그렇죠. 예, 이런 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SPD 수를 보시면은 여기도 있네. 여기 현대전자에서 아까 생산한 거라 그랬죠. 2011년도 44번째 주에 생산한 메모리래요. 44번째 주면 1년이 쉬운 2개니까 44번째 주면 11월달 중순쯤에 생산한 메모리 같은데 그렇겠죠. 아니면 11월달 초쯤에나? 야, 11월달 초쯤에 생산했겠다. 11월달 초. 그러니까 11월달 첫째 주, 둘째 주에 생산한 거하고 11월달 마지막 주에 생산한 거하고 가격 차이가 달라요. 스티커에도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에다 꽂아보면 언제 생산한 건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못 속여요. 용산 사람들이 물건을 팔 때도 다 테스트해서 팔고요. 중고를 매입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자기네 다 테스트합니다. 저렇게 테스트해가지고 그렇게 구매를 해가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픽을 좀 볼게요. 그래픽. 여러분 모니터 있죠. 모니터에 지금 무슨 글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모니터가 2개예요. 여기 모니터 2개를 해서 하나는 다른 화면, 또 하나는 또 다른 화면을 이렇게 따로따로 놓고 있거든요. 제가 무슨 화면을 꺼내놓고 있냐면
요거를 꺼내놓고 있었지. 요거 아까 보던 거. 바탕화면에 바탕화면인데 박항화면이라고 써있네. 예. 네, 이제 요거를 제가 이제 정리해가지고 여기 있는 메모장에 있는 걸 정리해서 일로 가지고 오겠죠. 그러려고 한쪽에 이렇게 치워놓은 거예요. 모니터를 두 개를 놓고 보니까는 인터넷 작업하면서 인터넷상에 있는 동영상을 보면서 오른쪽에서 또 다른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 모니터가 두 개를 사용하려면 모니터를 두 개를 꽂아야 되질 거 아닙니까? 모니터를 두 개를 꽂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CPU가 그래픽 처리를 해서 화면에 보여주는 거예요. 포토샵을 하던 유튜브를 하던 인터넷에 어떤 동영상을 보던 간에 어디에 있는 거? 컴퓨터 안에 있는 내용을 CPU가 계산을 해요. 처리를 한단 말이야. 가공을 해서 화면에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버거워해요. 그래서 아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나왔었잖아요. 요 1세대에서부터 처리 능력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1세대에서부터는 모니터를 두 개를 연결했어요. 기본적으로. 과거의 컴퓨터들은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 한번 보세요. 뒤에 보시면 본체 뒤에 보면은 모니터 꽂는 데가 있는데 그게 한 개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1세대 컴퓨터 이전 거라고. 근데 보니까 꽂는 데가 모양새가 뭔지 몰라도 한 3개가 있어. 4개가 있어. 그럼 최신 거예요. 이건 2개야, 2개. 한번 저기 볼까요? 그래 살짝 뒤 도르쳐서 뒤에 보면 처음부터 책상이 이렇게 있는데 그 열쇠 구멍 있잖아요. 열쇠 구멍 있는데 그냥 잡아당겨 보세요. 네. 뒤에 오른쪽으로 두세요. 몸을 오른쪽에 거기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하얀색 뭉치가 꽂혀 있죠. 하얀색 뭉치가 꽂혀 있어요. 그 하얀색 뭉치가 꽂혀 있는 게 디지털 방식 모니터입니다. 그리고 그 옆인가 밑인가에 파란색 뭉치가 하나 있죠. 그거는 아날로그예요. 현재 안 쓰고 있죠. 그 자리에다 꽂으면 되죠. 꽂으면 돼요. 일단 문 닫으세요. 자, 그러면 제가 화면을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죠. 이 그림. 여기 보시면 모니터를 연결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파란 거 하나 있고 하얀 거 있어요. 하얀 거에다 꽂은 거예요. 이걸 디지털 방식, 이걸 아날로그 방식이라 그래요. 그러면 얘는 이제 요 밑에 있는 장치가 있으면 얘는 작동이 안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한번 보면은요, 요거는 이제 모니터를 3개를 쓰는 거예요. 3개. 자, 디지털 방식 2개가 있고요. 여기도 디지털 방식이에요. 다 디지털 방식인데 오른쪽에 있는 요 2개는 DVI라고 불리우는 아까 보셨던 하얀색 뭉치 그걸 말하는 거고, 왼쪽에 있는 그 제일 왼쪽 거는 디스플레이 포트 DP라고 줄여서 표현하고요. 또 그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약간 각이 졌죠? 아래 부분이. 얘는 HDMI라고 하는 단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 단자가 붙어 있는데 이 4개 단자 중에 3개만 사용을 해요. 3개만 사용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3개를 사용하면 모니터가 3개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니터 3개를 연결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서로 다른 장치를 연결해 가지고 게임을 하죠. 게임을. 그림이 여기 이제 모니터가 3개가 있잖아요. 하나, 둘,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3개를 이용해서 지금 제가 모니터 2개 연결한 것처럼 우리 윈도우는 모니터를 10개까지 받아들여요. 10개 모니터까지. 보통 병원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은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 2개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가까운 뭐 동네 병원을 가더라도 그 의사 선생님이 보통 모니터 2개를 놓고 작업을 하든지 이렇게 작업을 해요. 모니터가 커야 와이드 모니터 하나 있으면 되겠지. 큰 거.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모니터를 2개를 놔서 하나에는 이제 뭐